시작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 재판에 대한 얘기, 특히 탄핵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아마 이 탄핵 심판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패배를 직감하고 있는 듯 싶기도 합니다. 갑자기 요즘 깽판을 부리려고 해요. 지금 태도를 보면 얘들 재판을 포기했나? 탄핵 심판은 포기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재판을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판사, 재판관들에 대해서 괜한 시비를 거는 건데요. 사실 정말 확실한 게 아니면 이렇게 괜한 시비는 안 거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 법조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당연한 상식 같은 겁니다. 근데 요즘 윤석열, 특히 최근 한 2, 3일 사이에 윤석열 변호사들의 태도를 보면 이것들이 미쳤나 싶을 정도의 태도를 보여요. 윤석열 변호사들이 미치면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만 얘들이 혹시 뭔가 다른 꼼수를 가지고 저러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주제는 패배 직감한 내란 세력 재판 불복 시동 권하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쪽 변호사들의 태도는 정상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재판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판사들에 대해서 괜한 시비를 거는 행동, 글쎄 금기 중에 금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문영배 재판관을 비롯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재판관들한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시비 정도가 아니라 저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어요. 최근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인해서 사법부가 대단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발언 하나하나, 특히 혐오와 또는 반감을 부추기는, 그래서 뭔가 폭동을 유도하려는 이런 태도는 대단히 윤석열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언행을 윤석열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재판은 포기하고 재판 이후에 다음 부분은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다음 단계라는 것은 재판 불복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탄핵 심판에 불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진행될 이 형사재판에서는 뭔가 분위기를 좀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몰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헌법재판관은 아무래도 권위라든지 경호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좀 시비를 건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 판사들의 경우, 지방법원 판사들의 경우에 험악하게 덤벼들면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거 안 될 것 같은 탄핵 심판은 포기해버리고 차라리 불복 프레임으로 쫙 가면서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 전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하게 될 형사재판 판사들한테 위압감을 준다, 이런 작전을 세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니 지금 한두 가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사 다들 보셨을 겁니다. 김용현 측 변호사 헌법재판관에게 좌익 발갱이 막말. 자, 이 사람은요, 김용현 측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극우 집회에 나타나 가지고 이런 막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가보면 3명의 재판관들이 가운데 떡 있는데 문영배, 김영두, 이미선
이런 좌익 빨갱이 불공정한 재판관들이 쭉 앉아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야유를 한다. 요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주장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첫째,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야유를 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헌재 법정에서 입도 뻥끗 안 해요. 아니, 우리 다 보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실시간 중계는 안 되지만 녹화로 우리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 상황을. 그런데 누가 거기서 야유하던가요? 근데 야유를 하고 있다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제지하지 않는 이 불공정한 빨갱이 판사들 때문에 재판이 개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어거지를 씁니다. 진짜냐고요? 진짜입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냐고요? 네, 제가 그 장면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영백 이와 같은 자가 주재하는 재판을 우리가 공정한 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들어가면 가운데 3명이 헌법재판관 3명이 또르르 앉아 있습니다. 문영배, 김영두, 이미선. 아우, 제가 주식 추천 좀 받아올려다 까먹었네. 이렇게 3명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재판을 장난치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좌익 불공정 재판관들 쭉 앉아있고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고 있고. 아니, 국민의힘은 안 나와요? 안 나왔습니다. 아, 국민의힘이 다 해체해야 돼! 자, 어떻습니까? 여기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좌익 빨갱이 재판관, 가운데 있는 3명의 재판관 운운하면서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그런데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김영두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영식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보고 좌익 빨갱이래요. 나 진짜.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다 좌익이고 다 빨갱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과연 지들 말 맞다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자유민주주의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도 타치하지 않는 세상,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나는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세상. 그런데 지 입맛에 안 맞는다고 빨갱이라고 몰아세우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미워하고,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태도입니다. 근데 변호사라는 자가 재판관을 향해서 불공정하다 정도가 아니라 빨갱이라고 이렇게 야, 진짜 놀라운 상태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와, 어떻게 저런 말이 쉽게 나오나? 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비난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고발까지 합니다. 이 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사라는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김용현 전 변호사가 이번에는 문영배 재판관을 협박죄로 고발을 합니다. 웬 협박죄? 이게 왜 협박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거는 좌충우돌도 이런 좌충우돌이 없을 것 같아요. 돌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왜 김용현이 나와가지고 윤석열한테 되게 유리한 증언을 막 쏟아내잖아요. 근데 모든 증인은 반대 신문이라는 거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이것이 증거 능력을 가져요. 죄송합니다. 예, 마이크를 예.
에, 이게 반대 신문이 중요한 것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혹시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그래서 이게 반대 신문이 중요합니다. 모든 증언이 일단 법정에서 현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반대 신문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반대 신문이라는 게 중요해요. 반대 신문을 해야지 그때부터 증거 능력을 가진다, 신빙성을 가진다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그래서 김용현이 뭐라 그럽니까? 반대 신문을 못 받겠다라고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야, 너 그러면 네 증언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뭐 네가 거부하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데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거는 알려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바로 그거 네가 여기서 반대 신문 안 받으면 너 신빙성, 네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 요게 협박이라는 거예요. 이게 협박인가요?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생떼를 부리는 거죠. 근데 협박이라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서 진짜 이번에는 고발장을 내요. 고발장을 딱 내버립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문영배 재판관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겠다는 걸 의미하죠. 이 사람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겠다든지 혹은 재판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겠다든지 혹은 이렇게 재판이 끝났을 때 그래서 윤석열이 결국 탄핵을 당했을 때 윤석열이가 탄핵 심판, 탄핵 결정에 불복하려는 끈덕지를 만들려는 거죠. 탄핵 불복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말 맞다나 불복 프레임 빌드업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재판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불복 프레임을 짠다? 이미 패색이 짙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이거는 좌충우돌이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아니, 제가 볼 때 이런 태도 자체가 윤석열한테는 엄청 불리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판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도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아니 내가 그 딴 얘기도 안 했나? 딴 얘기를 했나? 그냥 야, 너 반대 신문 안 받으면 너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뭐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했다고 고발? 미친놈 아니야. 이건 생떼를 부리겠다는 거죠. 법리적으로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재판에 불복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딱 드러낸 겁니다. 재판 불복 프레임이에요. 처음부터 이거에. 뿐만 아닙니다. 여기 한술 더 뜨고 나오는 게 국힘당의 박수영 의원이에요. 문영배 그 재판관이 북침론과 유사한 주장을 했다. 북침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을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어거지를 씁니다. 문영배가 그런 말을 한다고? 문영배라는 사람은요, 신중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나치게 신중해가지고 우리 진보진영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사람이야. 지나치게 신중하고 지나치게 객관적인 척 해가지고 열받는 사람이죠. 우리가 늘 뭐 씹선비니 중립기아 박아 넣니 이렇게 말하는 딱 그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북침론을 주장을 했다고? 뭔 개소리야. 일단 말도 안 돼요. 도대체 뭘 보고 이러는가 싶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거랍니다. 이 문영배 재판관이 어느 책에 이런 글을 썼대요. 빗속을 뚫고 묘욕 이것저것을 둘러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 이제 부산에 가면은 유엔묘지라고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부산에서 그 향판이죠. 부산 지역에서 근무한 향판인데
그러니까 이제 쉬는 날에는 이 부산에 있는 대연동에 있는 유엔 뮤지를 뭐 한 번씩 뭐 그 참관을 하러 가나 봐요. 그래 갔더니 호주 출신의 병사 누구누구가 있고 누구누구가 있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걸 그들은 몰랐을까? 이게 왜? 이거 북한 보고 한 얘기 아니에요? 이건 북한 보고 한 얘기예요. 저는 앞뒤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고생하다가 안타깝게 죽어간 이 병사들을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다. 그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 6.25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몰랐을까. 전쟁이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전쟁이라는 건 없고 전쟁은 항상 참혹한 것이고 나쁜 것이다. 이걸 왜 몰랐을까?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좋은 전쟁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을 벌일 때 독일 쪽에서 좋은 전쟁, 나쁜 전쟁을 구분하면서 우리는 좋은 전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좋은 전쟁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당시 인류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뭐 당시 그 국제연합 이런 걸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북침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북침론이야? 그냥 일반적인 평화론 얘기한 거잖아. 그리고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서 전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가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앞뒤 딱 잘라내가지고 마치 북침론을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뭐 잘못된 진짜 예. 자, 이런 식의 어거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지금 문형배를 공격하기 위해서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형배는 빨갱이가 한 탄핵 재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어. 즉 윤석열이 모가지가 날아가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처음부터 불복 프레임을 쌓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탄핵에서 지는 것을 형사재판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면은 불복 프레임을 써야겠구나. 요 작전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요렇게 이런 어거지를 누가 쓰기 시작했느냐? 놀랍게도 그 시작은 요 인간입니다. 주진우입니다. 주진우는 지금 주구장창 이재명과 문영배가 가깝다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어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죠.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 그 모친상 당했을 때 문영배 당시 뭐 판사인가 그랬을 거예요. 문영배 판사가 조의금 냈다. 조의금 낸 게 뭐 어땠다고? 조의금도 못 내나?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가까운 사이라고 또 어거지를 씁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문영배는 이재명하고 가까운 관계 아니에요.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은 서울 사시는 양반 아니야. 부산에 계속 살던 양반이야. 차라리 문영배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깝다라고 하면 내가 또 그것도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할지 몰라. 근데 이재명하고 가깝진 않아요. 근데 어거지를 쓰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깝기 때문에 뭐 사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안 먹힐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재명을 끌고 온 겁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재명하고 문영배는 거의 접점이 없어요. 이재명은 계속 성남에서 활동을 했고 문영배는 부산에서 활동을 했어요. 판사 생활도 거의 부산에서 했어. 어디 갖다 붙이느냐고. 그걸 지가 몰라? 알지만은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사실 주진우는 더 문제가 되죠. 왜냐고요? 자, 사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면 누구랑 가깝다라는 거에 문제된다면 주진우는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주딩이 되면 안 돼.
어디 혓바닥을 거기다 대. 주진우는요, 문용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면 안 돼. 왜? 이 사람은 대장동 사건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겁니다. 이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 2월 21일 2011 고합 403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건 번호가 쭉 있는데요. 이 사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건의 담당 검사 이름을 한번 쭉 보시죠. 담당 검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윤석열, 심재돈, 이원석, 박길배, 한정일, 주진우, 최우영, 이정섭, 한웅재, 송창진. 와, 우리가 아는 이름이 많이 나오네. 윤석열, 박길배, 이원석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죠. 여기 주진우 나오네. 이정섭, 예, 여러분 저 천안 마약 무마 검사 다 나오네. 이들이 뭐다? 예, 이게 바로 뭐 이 사건이 무슨 사건? 네, 부산저축은행 사건이에요. 부산저축은행 사건. 여기에 윤석열 나오고 이원석 나오고 주진우 나오고 이정섭 나오고 다 나오네. 그러면 얘들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돈 나온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면 안 되는 거잖아. 윤석열하고 이렇게 같은 동네에서 살았으면 같이 근무까지 하고 재판까지 같이 하고 이렇게 했으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면 안 되는 거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그리고 이원석, 윤석열 마누라 사건 몇 개를 했어? 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니 디올백 사건이니 몇 건씩을 처리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들은 왜 다 해놓고 지랄이야? 자, 주진우는 이제 좀 억지를 좀 쓰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이거 참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아니 사람이 참 아무리 자기 편을 위해서 진영 논리를 작동한다 그래도 이 정도 이거는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지가 검사야? 이러고도 공익이야?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쪽 변호사들이 지금 무슨 짓까지 했느냐면 윤석열 쪽 변호인단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 회피를 하라. 이미선 너 재판에서 나가. 라고 지금 의견서를 제출했대요.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이상희 변호사인데 이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거야. 민변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 동생이니까 그 언니인 이미선은 헌법재판관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생떼를 부리는 거죠. 이건 또 무슨 또 어거지란 말이에요.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대. 이렇게 따지면 서울대 출신 그 피고인들은요 재판 못 받아요. 당장 나경원 같은 경우에 나경원한테 서울대 출신 판사들 배치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지. 응?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나경원은 부모가 운영하는 그 학교, 그와 연관되어 있는 학교, 이런 학교들 뭐 출신자들 안 돼요. 화곡여중 이런 건가? 예. 큰일 나겠죠. 명덕여고인가? 화곡여중이 아니라 명덕여고인가? 예. 그런데 본인도 아니고 본인의 동생이
이러고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삼는 겁니다. 지금 계속 생떼를 부리는 거죠.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정말 이게 무슨 생떼란 말입니까? 사실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상희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 아주 훌륭한 변호사더만요. 이상희 변호사는요,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에요. 강원도 화천이에요. 화천. 화천에 거기서 이발소를 운영하시는 분, 그 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이미선, 동생이 이상희, 이렇게 두 사람이 태어났는데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학교도 고등학교도 그렇게 좋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춘천의 춘천 유봉여고를 나왔어요. 춘천에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춘천 유봉여고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어떻게 고등학교 가면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법시험까지 합격한 거야. 춘천 같은 데는 얼마 전까지 비평준화,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에 제가 춘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춘천은 비평준화였어요. 춘천고등학교, 춘천여고가 제일 좋은 학교였고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 예. 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유명했어요. 하여튼 뭐 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학교에 다녔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분이에요. 언니인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헌법재판관이 됐죠.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예요. 그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개천에서 난 용이 뭐 그때 있는데 어쩌라고. 게다가 이 이상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의기억연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돕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에서 변호사, 여기 지원해주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훌륭한 분이잖아. 근데 왜 이 사람이 왜 뭐가 잘못됐다고. 근데 이 동생의 활동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미선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들 아니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윤석열 쪽 이런 새끼들한테 걸리면은 이렇게 곤욕을 치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생태를 쓰느냐? 그 자신들의 목적,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고 그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을 희생양을 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 엉뚱한 희생양이 이미선 재판관과 이상희 변호사가 엉뚱한 희생양이 된 거예요. 이들이 윤석열 쪽에서 이들을 엉뚱하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이유는요. 폐색이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아직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패배가 거의 확실해 보여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재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이 거의 자살골을 넣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김용현도 말할 것도 없고 지들끼리는 호흡을 맞춰가지고 입을 짝짝 맞추는 것 같지만 결론을 놓고 가만히 보면은 뻘짓거리 했다라는, 그래서 비웃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패색이 짙어지니까 깽판치기로 전략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뭐냐. 오늘도 윤석열이가 뭐라 그래요? 계엄령은 계엄령이 정당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죠. 그래서 계엄령이 계몽령이다 어쩌고저쩌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거였다. 개짓거리 하고 있네. 자, 정당성을 엄청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이 정당성은요. 사실 헌법재판에서는 그닥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당성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아무리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형식이 합법적이어야 돼요. 왜? 목적이라는 거는 갖다 끼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히틀러도 독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침략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을 위해서 침략 전쟁을 했고 위안부를 끌고 갔고
조선을 착취했단 말이에요. 목적이 정당하면은 수단과 내용이 모두 불법이라도 괜찮단 말이야? 아니죠.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내용과 형식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만들면 돼.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목적이 거창한 목적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그 내용과 형식이 개판인, 실제로는 착취가 목적인, 사익 추구가 목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자, 뭐 광해군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광해군을 내쫓은 인조 반정 같은 경우에 지금도 논란거리가 되죠. 당시 인조 반정을 일으킨 서인 세력은 뭐라고 합니까? 폐모 살제의 그 아주 폭군을 내쫓는다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서인 세력이 자신들의 이 세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왕을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역사상 숱하게 있었던 각종 사화 어쩌고. 그 기묘사화 같은 경우는 조광조가 그 반란을, 그러니까 역모를 꾀했기 때문에 사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었잖아. 따라서 목적이라는 건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것만 가지고 정당화가 안 돼요. 반드시 그 내용과 형식이 합법적이어야 돼. 그래서 목적이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헌법재판에서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치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헌법재판에서는 법률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중요해요. 내용과 형식이 모두 합법적이어야 돼. 계엄의 내용은 뭐냐?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군사상 대응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계엄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대한민국이 당시 윤석열이가 그때 계엄 선포하던 12월 3일 날 전쟁이 벌어졌냐 아니면 사변이 있었냐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었냐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게 있었고 군사상 대응의 필요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가 내용이에요. 이게 없었으면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불법 계엄인 거예요. 아무리 계엄령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해도 지멋대로 해도 되느냐고. 내가 오줌은 내 맘대로 넣어도 되지만 아무데나 오줌 넣으면 노상방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 주먹이지만 아무데나 휘두르면 폭행이 되는 거고. 그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줌 누르려면 화장실 가서 넣어야 되는 거라고. 뭐 당연한 거잖아. 내가 오줌 누를 거라고 바지를 아무데나 쑥 내렸다. 길거리에서 바지 쑥 내리면 뭐가 돼? 공연음란죄야 그거. 내가 내 오줌 누는데 뭐 어때서? 내가 내 오줌 누르려고 내 바지 내리는데 뭐 어때서? 그럼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니야. 아무데서나 오줌 눈다고 바지 쭉 내리면 공연음란죄 된다고. 뻔한 그 너무나도. 주술매매님 갑자기 여기서 똥이 왜 나오십니까? 아유 진짜. 예. 자 그러니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군사상 대응의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한다. 이게 계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엄의 형식은 뭐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관계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형식입니다. 이를 거쳐야만이 합법적인 계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과 형식을 전혀 못 갖추고 목적만 정당하다고 억지를 쓰면서 계엄이 정당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느냐. 이거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 아닙니까? 폭력을 강변하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빨갱이 운운하는 겁니다. 빨갱이 운운하는 것도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갔다? 뭐 민주당 빨갱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헌법재판관이 빨갱이라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얘네들이 이제 정상적인 헌법재판 절차를 가지고 법정에서 논리적인 얘기,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지들이 봐도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어쩐다? 이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질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한다? 패배를 직감했기 때문에 야,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은 뭐밖에 없다? 깽판 치는 것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빨갱이다! 라고 하는 거야. 예. 불복 프레임. 재판 불복 프레임을 지금 끌고 가겠다는 거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겠다는 거죠. 또다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키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과 그 변호사들의 지금 작전인 거예요. 야, 장용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렇지만 얘네들이 진짜 패배를 직감했겠냐? 예. 여기서 아까 보셨던 그 김용현 쪽 변호사, 사실상 윤석열의 변호사인 이 변호사, 이 사람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 보시면 여러분들도 얘들도 졌다는 걸 알고 있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보실까요? 자, 빨갱이 재판관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겁니다. 그들은 그냥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김용현 장관님 계엄은 정당하다라고 그 좌익 소송 대리인단에 맞서서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자, 빨갱이 재판관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겁니다. 그들은 그냥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제가 소리, 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셨죠? 예. 이미 얘네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졌다는 거 알아요. 재판관들이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 지금 생각하는 게 뭐야? 불복인 겁니다. 아니, 재판관들도 그래요. 지금 이게 뭐 증거의 문제도 아니고 증거는 우리가 생방송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어? 응?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가 계엄 담화문 그렇게 선포문 그렇게 발표했잖아. 일거에 종북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엄령 선포한다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맨 처음 한 게 뭐예요? 국회로 군대를 몰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회가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이라고 본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를 종북 세력이라고 합니까? 그보다 정확한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가 봤어요. 전 세계가 윤석열을 보고 내란 합니다. 한국은 언제 윤석열을 처리할 거냐? 언제 처벌할 거냐? 다들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결론 난 거지 뭐.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오로지 딱 하나. 불복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앞으로 무슨 작전을 쓸 건지는 눈에 뻔히 들어왔죠. 그렇다면 우리도 대비책을 세워야겠죠. 이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는 뻔히 드러납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일을 벌일 것이고 그거를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우리 시민들이 다시 한번 일치 단결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우리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설날 연휴가 끝나면 다시 우리 안국동으로 혹은 서초동으로 혹은 광화문으로 뭉치고 모이고 싸웁시다. 그래야 됩니다. 이거는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상식을 지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과연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은 이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친미 국가였어요. 동남아시아 최고의 친미 국가였던 태국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 버림받았는 줄 아세요? 태국의 군사 쿠데타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윤석열 이 쿠데타를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태국과 똑같은 취급을 당할 겁니다. 미국은요, 태국에 F-35 전투기 안 팔아요. 예. 오히려 지금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하고 악수하잖아. 아이씨. 어찌 될지 몰라. 지금 윤석열을 안 때려잡으면 윤석열이 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찌 될지 몰라요. 남북한의 지위가 뒤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 진짜 필요할 때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문난정